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백화점 상품 기획부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 같은 부서였던 남자와 사내 연애 후에 결혼했었어요. 그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 결혼 2달 차가 된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커플과 다르지 않는 평범한 연애 끝에 한 결혼은 결코 평범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것은 짐작했었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목소리도 커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셨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 한복 색깔 문제로 처음 갈등이 있었을 때부터 알아봤었습니다. 보통은 신부 측 혼주는 분홍색 계열, 신랑 측 혼주는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곧 죽어도 붉은색이 가장 잘 받는다면서 붉은색 치마와 저고리를 고집하신 겁니다. 어차피 결혼식도 전통 다 무시하고 입맛에 따라 바꿔 하는 건데 한복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한복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괜히 애들 결혼식에 혼주가 튀는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 그러시면 저고리만 붉은 걸로 하시고 아래는 쥐색 계열로 하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돈 주고 빌리는 건데 내가 입기 싫은 색깔 입을 필요 없잖아요. 사돈도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그래. 사돈은 이렇게 쨍한 푸른색 계열이 더 잘 어울리는데 저 빨간색 입고 사돈 파란색 입으면 태극기 갖고 보기 좋겠네요. 사실 저도 굳이 한복 색깔에 의미를 둘 필요 없이 두 분 원하시는 대로 하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고르신 한복은 대여 업체 측에서도 좀 난처해야 할 만큼 혼주 한복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위아래로 새빨간 한복을 고집하시는데 무슨 영의 정도 아니고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복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어 그냥 어머님 입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혼자서 아이보리색 저고리에 연분홍색 치마를 입으셨고 어머님께서는 새빨간 한복을 입으셨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등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으니 양측 어머님들 등장하자마자 다들 여기저기서 헉소리가 나더래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그날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영의정 같은 옷을 입고 개선장군 마냥 행진하던 시어머니의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를요. 그래서 그 성격이야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더 심각하더라고요. 만날 때 한마디 하시는 거야 어떻게든 걸러들으면 그만이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한창 바쁜 일을 끝내고 꿈같이 달콤한 주말을 기다렸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자유다. 기획 전에 신상 론칭까지 정말 지겨웠다. 해방이야. 그렇게 좋아? 하긴 이번에 해주 네가 맡은 일이 좀 많긴 했지. 그러니까 죄다 나한테 일이 몰려오냐고. 주말에는 그냥 죽은 듯이 잘래. 아무 데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동안 못 잔 잠 다 몰아서 잘 거야. 주말에? 아유, 안 되는데. 엄마랑 물회 먹기로 했어. 물회?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말도 없이 알겠다고 말씀드린 거야? 나는 너 바쁜 일도 끝났겠다.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아, 몰라. 나 진짜 힘도 없고 피곤해 죽겠어. 그냥 너만 갔다 와. 나만? 아유, 어떻게 그래. 결혼했으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같이 가. 가서 밥만 먹고 오자. 엄마가 며칠 전부터 물회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 아이, 그냥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면 밥만 먹고 와죠? 결국 차도 마시고
차 마시면 어머님께서 집에 들렸다 가라고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이고 소화시키고 가라고 하시면 결국 한밤중인데, 됐어, 난 안 갈래. 남편은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옆에서 봤던 사람이라 더는 조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에는 남편만 보내고 저는 그야말로 오랜만에 단잠을 즐기며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왔더라고요. 잠결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봤더니 2시였어요. 혼자 가서 빨리 왔나 싶었는데 부족한 수면을 채우려 다시 눈을 감으려던 차였습니다.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어머니! 갑자기 어떡해! 씻지도 않고 맨 얼굴에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허둥지둥 일어나 맞이해드리는데 이미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부모 만나는 날에 남편만 혼자 띡 보내니?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만 혼자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컨디션은 무슨? 너 바쁜 일 끝났다고? 잠잔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며? 회사 일만 일이니? 결혼하면 시부모 모시는 것도 일이야. 회사 일만 잘하면 뭐해? 집안일이 이렇게 엉망인데. 남편은 제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적당히 둘러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부 갈등을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야단이고 자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귀 따가운 소리를 하시더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를 하시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거 보는 동안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남편은 슬쩍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거봐, 내가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건데. 지금 장난해? 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일 때문에 피곤한 거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어머님한테 가서 그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야? 적당히 둘러댔으면 됐잖아. 같이 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다더라. 다음에 함께 가자. 그러면 될 일이지. 잠잔다고 시부모 식사 약속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시어머니가 좋다고 이해하겠어? 아니, 거짓말도 아니잖아. 그럼 거짓말을 하란 말이야? 거짓말이 무조건 나쁘니? 필요하면 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그거 나한테 얘기해서 잡은 약속도 아니잖아. 네 멋대로 어머님이랑 약속 잡아놓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놓고 내가 어머님한테 15분을 넘게 잔소리를 듣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고 뭐? 그러게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나 위해서 거짓말 좀 해주면 안 됐던 거냐고. 내가 혼나니까 좋든? 네 마누라가 엄마 앞에서 쩔쩔매면서 혼나는 꼴이 보기 좋더냐고. 그건 아닌데... 미안.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냥 엄마가 하는 말도 틀린 게 아니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너도 나중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 진짜. 너 이거 진짜 최악의 행동이야. 회사 가서 동기들한테도 다 물어봐. 너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해서 잘한 짓인지. 나는 이걸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연애 때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런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일이 없었고 연애 때는 집안일을 일체 꺼내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한번 무슨 일 때문에 집에 갔다 왔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 없이 중간 역할을 못할 줄은 몰랐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자주 어머님께 많은 문제를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지점으로 가자. 저기 가봤는데 별로였어. 고기에서 냄새도 나고. 아, 진짜? 엄마가 여기 지점이 더 맛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입맛에 맞으셨나 보지. 내 입맛은 별로였어. 10분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로 가자. 굳이? 엄마가 여기 괜찮다고 했다니까. 내 말 못 들었어? 나는 가봤는데 별로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기 싫다고. 너 여기 가봤어? 가보고 하는 말이야? 아니, 나는 엄마가 여기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 혼자 먹고 와라. 더는 말을 섞을 가치를 못 느껴서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따라와 저를 붙잡으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열받아서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먼저 와버렸죠. 그런 일들이 그 뒤로 종종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살아오면서 선택이 필요한 순간 늘 어머님 의견을 따랐던 겁니다. 대학도 어머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회사도 많은 선택지 중 어머님이 원하신 곳으로 지원했던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했나 했더니 제 스펙을 듣고는 허락해 주셔서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겠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엄마가 허락해서 했다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듣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마마보이야? 어머님이 하라고 하시면 다 하고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거야? 뭐? 마마보이? 야, 너 말 다 했어? 나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너 하는 짓이 딱 마마보이잖아. 솔직히 처음 듣는 것도 아니지? 어머님 없으면 스스로 결정도 못해? 그래서 결혼 상대까지 어머님 허락받고 했어?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난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어쨌든 너랑 결혼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다. 말을 말자. 너랑 말했다간 내 속만 뒤집히는 것 같아. 내가 남편을 얻은 건지 어머님 아들을 대신 데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게 불과 결혼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라면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독립된 가정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꾸 부모를 끌어들여 배우자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최악이잖아요. 혼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엄마는 너무 섣부른 결정하지 말라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고 이맘때쯤 많이 싸워. 그런 일로 이혼하면 엄마랑 아빠는 진작 헤어졌겠다. 네 말 들으니까 희관이가 너무 안사돈한테 의지하는 구석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면서 조율을 해봐. 부부는 결혼한다고 다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해. 다른 사람하고는 곧 죽어도 안 맞춰지던 게 부부는 그게 맞아지거든.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엄마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시집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문제였죠. 시어머니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했어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의 누구도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아버님, 뭐 드실래요? 육회 드실래요? 육회 좋지. 육회는 됐고 갈비살이랑 체크살 쪽으로만 일단 시켜라. 아버님 육회 좋아하시는데 육회 하나 시키면 좋죠. 아유, 됐다니까. 당신 육회 먹을 거야? 아니야, 됐어. 됐다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될걸. 왜 자꾸 말을 2번, 3번 하게 만드니? 식당에 가서 아버님이 먹고 싶은 음식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도
아버님은 부르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버님은?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먹어야지. 나오겠지. 방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오셔? 아버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희관아, 게장 얼른 먹어. 네 아버지 나오기 전에. 맛있는 반찬은 아버님이 더 드실까 어머님께서는 남편이나 시누이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 먹였죠. 그런 대접을 받고도 아버님은 별 내색도 못하시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티를 안 내다가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노골적으로 아버님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봐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다들 왜 그렇게 아버님만 찬밥 취급해? 찬밥 취급? 우리가? 그렇잖아. 뭐 먹을 때도 아버님은 쏙 빼놓고 먹고, 외식할 때도 아버님 좋아하시는 건 다 빼놓고 주문하고, 아버님이 한마디 하면 대답도 잘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그런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무시받아 기분 좋은 사람 어딨다고. 나도 처음엔 아버님이 소극적이셔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 부쩍 느껴. 다들 일부러 아버님 무시하는 거. 가정 내 왕따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좀 바뀐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거든. 그때 아버지가 제대로 커버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할머니 집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집 망할 뻔했었어. 그럼 어머님께서는 그때 그 일로 복수심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야? 그럴 수도. 그때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진짜 풍비박산 날 뻔했어. 아빠가 엄마 몰래 할머니한테 드린 돈이 많았는데 그거 다 받아오지도 못했거든. 그나마 있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던 거 엄마한테 걸려서 난리가 났었지.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 아버지는 엄마가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엄마가 그나마 많이 봐주고 있는 거지. 이혼 당하면 아빠 혼자서 어떻게 해먹고 살겠어? 돈은 왜 가져다 쓰신 건데?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사정이 있건 없건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린 건데 본가에 그렇게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 난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 저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에 좀 어폐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따지면 시할머니 챙기느라 돈을 많이 쓴 아버님이나 어머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 어머님 의견을 맹신하는 남편이나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시댁의 과거 일은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봐오고 겪어온 아버님 성품으로는 막무가내로 그렇게 돈을 썼을 것 같진 않았어요. 어머님도 신우도 눈꽃만큼도 정이 안 가는 집안이었는데 아버님은 절 며느리라고 알게 모르게 챙겨주신 적도 많거든요. 제 눈엔 나쁘지 않은 분이 대놓고 자식들한텐 차별받고 무시받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챙겨야겠다 싶어서 항상 제가 아버님을 챙겼어요. 식당에서 아버님 물잔만 비워놓으면 제가 아버님 물잔 챙겨드리고 아버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라고 대신 시켜드리기도 하면서요. 그러면 아버님은 한 번씩 모아둔 돈으로 몰래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너 필요한 거 사서 써라. 옷을 사 입든지. 아니에요. 뭘 이렇게나 많이. 저 돈 있어요. 네가 돈이 없어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 그런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면 시아버님께서는 그저 제 어깨를 툭툭 2번 두드리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뵐 때마다 참 안 되고 불쌍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버님이 할머님 댁에 가져다 썼다는 돈이 장애가 있는 동생분을 위해 쓴 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작은 아버님께서는 어렸을 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아버님께서 돈을 벌어 지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 작은 아버님께서 낙상사고로 아예 몸져 눕게 되면서 간병비도 많이 필요했답니다. 별 수 없이 모아둔 돈을 동생을 위해 쓴 건데 그걸로 어머님께서 시댁을 뒤집어 엎은 모양이었어요. 물론 어머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아픈 동생 나몰라라 하면서 내 가정만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쓸데없이 도박이나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돈인데 그걸로 평생에 걸쳐 복수하듯 무시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할머님도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게 남편이 16살 때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노골적으로 아버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도 똑같이 아버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도 좀 너무하다 싶지만 한 번씩 정말 해도 너무한다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추석에 시댁 식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아놓고 제가 급한 회사 업무 때문에 따로 움직인 날이었어요. 일을 해결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부부는 한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아, 맞다. 엄마, 아버지는? 집에 있겠지. 아버님께는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아휴, 날도 더운데 그 양반이랑 내가 말까지 섞어야겠니? 됐고 가서 상추 좀 더 가져와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추석이잖아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 아버님만 쏙 빼놓다뇨. 여기 안 오면 뭐 굶는 것도 아니고 집에 먹을 거 천지인데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겠지. 넌 무슨 네 시애비가 7살짜리 앤 줄 아니? 그래, 혜주야. 뭐 아빠는 알아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얼른 먹어. 여보, 여기 꽃등심 되게 부드럽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또 올까? 저는 그때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에 구운 고기 우겨넣기 바쁜 사람들을 보면서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식육 식당이라 나오는 길에 가장 좋은 고기 사가지고 시댁으로 갔죠. 갔더니 아버님께서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생각이 없어서. 아, 근데 어쩐 일이야? 밥 먹으러 안 갔어?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너무 사람도 많고 정신없어서 전 그냥 나왔어요. 대신 고기 사왔는데 제가 식사 차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됐다는 아버님의 만류에도 바쁘게 고기를 굽고 밥을 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집 고기가 부드럽고 참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아버님 쪽으로 구운 고기 접시를 밀어드리자 아버님께서는 말없이 고기를 집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고기만 씹으시는데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황급히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아는 체 하면 민망해 하실까봐 아무렇지 않게 바쁘게 입만 놀렸습니다. 아휴, 명절인데 회사에서 일 시키는 거 있죠? 저 진짜 워커홀릭으로 일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 보면 진짜 너무한다 싶어요. 아니, 적어도 명절은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일이라고 해서 가보면 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게요. 내년 설에도 또 명절에 일 시키면 일 그만둘까 봐요. 그렇게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우셨습니다. 제가 치우려고 하자 아버님께서 됐다시며 본인이 설거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아버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모른 척하며 물러났죠.
아버님께서 설거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싸, 감사합니다. 저야 완전 땡큐죠. 그럼 아버님 제가 감이라도 깎아드릴까요? 아니면 커피 드실래요? 됐다. 잘 먹었으니 이제 그만 가봐라. 다들 올 텐데. 저는 상관없는데. 얼른 가서 쉬워. 일도 하고 왔다면서. 아버님께서는 차라도 한 잔 더 하자는 저를 만류하시며 기어이 내보내셨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갔는데도 연락 한 번 없더니 들어와서도 자기가 화난 것처럼 물건을 집어 던지듯 놓더라고요. 지금 뭐해? 네가 화낼 일이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널 이해해야 해? 너 그렇게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지? 집에 갔더니 그 식육식당 봉지 있던데? 다들 아버님만 쏙 빼고 한우 먹는 게 너무 약올라서 내가 아버님 챙겨드렸어. 왜? 추석인데 아버님 혼자만 두고 그러고 싶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너 때문에 엄마 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어머님 눈치를 봐야 돼? 어머님이 왕이야? 어머님 말이 법이야?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질서가 있는 거야. 그 질서를 바로잡는 게 엄마고 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분란을 만드냔 말이야. 누가 아빠 밥 챙겨달래? 아버님 챙기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유치하고 치사하게 다 큰 어른들이 가족 하나 왕따 시키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틈에 끼어있고 싶지 않아. 야, 윤혜주, 너 이거 선 넘는 거야? 내가 니네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든 적 있어? 우리 집에서는 유치하게 가족 왕따 시키면서 안 괴롭히거든. 툭 까놓고 말 좀 해보자. 나도 네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 깊이 관여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난 도무지 그 이유로 아버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받고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버님도 어쩔 수 없던 거잖아. 막말로 만약에 아가씨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쳐봐. 너 그냥 모른 체 할 거야? 내가 아가씨한테 돈 쓰지 말라고 한 푼이라도 쓰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면 독립된 가정을 잃었으니 안 쓸 거야? 어차피 나는 안 써도 엄마한테 돈 있어서 괜찮아. 만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만약을.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에서 사람 머리 아프게 해? 희정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벌어진 일로 진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다니까.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가 먼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놓고 왜 내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으로 대꾸해? 희관아, 그래도 너한테는 똑같은 부모님이잖아. 어머님 고생하신 것도 알겠어. 하지만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너도 결혼했는데 아버님 상황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내가 보기엔 아버님이나 너나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너도 결국 독립된 가정 이뤄놓고 어머님이 먼저잖아. 안 그래? 누가 먼저래? 너 지난번에도 내가 매장 한번 둘러본다고 백화점 가자고 했던 날 어머님이 드라이브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어머님한테 갔잖아. 그건 인생에 있어 대단한 선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백화점이야 너 혼자 가도 되지만 엄마는 운전 못하시니까 드라이브 내가 시켜드린 거고.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결혼한 와이프 나몰라라 하고 어머님이 부르면 오래 키우던 바둑이처럼 쫄래쫄래 나가라. 뭐? 바둑이처럼 쫄래쫄래? 너 진짜 말 다 했어? 야 어디가? 야 윤혜주 문 안 열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슴팍이 콱 막힌 듯 답답해지더라고요. 도무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고 가끔은 지능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죠. 저는 그때 우리 부부 사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머지 않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대하기 시작하니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앞서더라고요. 어차피 말해봤자 변하는 게 없을 텐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다 조용히 협의 이혼이나 하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로 소송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과의 부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건 온전히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를 찾아 전부 일러 바쳤거든요. 몇 번 전화로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적당히 싸우라고 하시더니 심하게 싸운 날에는 찾아오시기까지 했죠. 너 듣자 하니 희관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제가요? 너무한 건 희관이죠. 저희 부부예요. 부부끼리 의논해야 할 문제를 자꾸 어머님과 먼저 의논하고 결정해 오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너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그렇지.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그래도 남편인데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좀 했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애면박을 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우습네요. 우스워?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렇잖아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할 말 다 하고 하시면서 존중도 안 해주시면서 왜 저보고는 희관이 존중하라고 하세요? 그거야. 이 문제랑은 애초에 문제가 다르잖아. 그 양반은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제가 희관이랑 존중하며 살길 바라시면 어머님께서 본보기가 좀 되어주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하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허를 찔렸다는 듯 시뻘개진 얼굴로 씩씩댔죠. 그때부터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미 이혼 마음을 먹었기에 무서울 것도 없었고 이판사판 공사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지금처럼 자꾸 저희 문제에 어머님이 개입하시면 저 더는 희관이랑 못 살아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못 시킬 줄 알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 결혼 생활에 미련도 없으니까. 너 진짜 아주 막 나가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이혼이라도 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남편이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남편도 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자기 주관이라곤 1%도 없는 사람처럼 굴더니 그 문제만큼은 자기 주관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한다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난 네가 이 가정의 가장 같지가 않아. 널 뭘 믿고 내가 애를 낳고 의지해서 살겠어? 매번 어머니만 찾으러 다닐 텐데. 그건 내가 조금씩 고쳐볼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지금까지 살면서 내 문제는 항상 엄마가 해결해줬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엄마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성인이면 자기가 스스로 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엄마 말 안 듣는 거잖아. 내가 더 노력할게. 부족한 거 알아.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 것도 알고. 근데 아무 노력도 없이 이혼하는 건 싫어. 남편답지 않은 확고한 태도에 결국 이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 그게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진 것이죠. 사실 그때 일도 바빠서 이혼은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제가 팀장으로 먼저 승진하게 됐거든요. 다른 동기들에 비하면 일은 승진이었고 저는 그간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남편도 제가 얼마나 고생해 이룬 결과인지 알기에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승진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찾아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니? 언제까지라뇨?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애는 어떻게 하려고? 애를 가지더라도 출산휴가 쓴 뒤에 다시 복직할 거예요.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해봤자
가정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애를 낳게 되면 엄마인 네가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이야? 엄마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여의치 않으면 희관 씨가 육아휴직 쓰면 되고요. 뭐? 아니, 일을 쉬더라도 네가 쉬어야지. 왜 남자인 희관이 보고 애를 보래? 제가 월급이 더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희관 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똑같은 직장인, 네가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희관이를 집에 앉히려고 하니?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두고 애부터 가져라.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이 갖는 문제도, 일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문제도 전부 저희가 상황 고려해서 결정해요. 어머님이 그만둬라 키워라 할 문제 아니라고요. 어른이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논리적으로 안 되실 때마다 나이 앞세워서 그러시는데 솔직히 매번 실망스럽네요.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해봤자 도움 안 된다고요? 그러는 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바깥일 하시는데요? 아버님이 돈 안 벌어오시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도 돈 벌고 계신 거잖아요.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야 자식 낳아 다 키워놓고 시작한 일이니 상관없지. 너는 애도 안 낳고 일이나 하겠다는 거잖아. 애가 뭐 식물처럼 빗물 햇빛 받아먹고 자라나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사실 저희 형편에 육아휴직도 꿈 같은 얘기예요.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때 왜 갑자기 휴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희관이가 널 상사로 모셔야 하는데 계속 상전 노릇 하겠다는 거냐? 생각을 좀 해봐라. 너들 부부인 거야 남들 다 아는 사실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누구님 하는 거 모양새가 너무 그렇지 않니? 남편 기세어줘도 모자랄 판에 기어이 그 소리 듣고 일하겠다는 거야? 결국 그 이야기셨어요? 제가 먼저 승진해서 희관 씨가 기 못 펴고 살까 봐서요? 정 그게 걱정이 되시면 저한테 와서 이러실 게 아니라 희관 씨한테 가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그만둘게요. 그 대신 저희 집 대출금 다 갚아주세요. 뭐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수억하는 대출금을 갚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애 낳고 살림하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버는 만큼 주세요. 그래야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왜 맨날 대책도 없이 그렇게 우기기만 하세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어머님 말씀을 듣죠. 어머님께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정 떨어진다는 소리나 하고 가셨겠죠. 남편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 상사로 모시기 싫어서 일 그만두길 바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맞벌이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자기 벌이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저처럼 앞으로 승진할 거란 보장도 없었거든요. 결국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린다고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남편은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염두하고 있는 마당에 애를 갖는 건 애초에 상상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승진 문제는 제쳐놓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라는 어머님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이부자리에 들어 잠이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다가와 몸에 손을 대더라고요. 하지마, 피곤해. 우리 요즘 좀 뜸했잖아. 싫다는데도 남편은 은근슬쩍 제 옷 속으로 손을 넣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 문제는 일단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 가슴 말이야. 애 가지면 가슴이 더 커진다잖아.
지금보다 이만큼 더 커지려나? 뭐? 지금 내 가슴 작다고 애가 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겸사겸사.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지금 엄마 가슴이 딱 이만한데 원래는 더 작았대. 우리 가지고 나서 젖 먹이고 그러니까 커지더니 나이 드니까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건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쳤어? 지금 내 가슴이랑 어머님 가슴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화내라고 한 말은 아닌데. 남편이 너무 경멸스럽더라고요. 전 여자친구처럼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해도 열받을 판에 시어머니와 가슴 크기를 비교하는 남편이 어딨나요? 남편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기분이 나빠 안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살집이 좀 있으신 편으로 가슴도 큰 편이시긴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전체적으로 마르기도 하고 원래 가슴도 없었거든요. 그거야 연애 전부터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인데 느닷없이 가슴 얘기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를 두고 가슴을 비교한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신 날인데 제가 야근 때문에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들르겠다고 해서 시댁에 들렀더니 거실에 남편과 어머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양새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이 어머님께 기대고 앉아 어머님 상의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딱 봐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겨우 물었죠. 너 지금 뭐해? 왔어? 남편도 민망한지 순간 어머님 옷 속에서 손을 빼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어렸을 때 버릇이 나오네. 어렸을 때 버릇이라니? 그런 버릇도 있어? 아들이 지 엄마 가슴 좀 주무른다는데 그게 뭔 대수라고 또 큰 소리야? 늦게 왔으면 조용히 들어와서 미안한 신용이라도 할 것이지. 대수죠. 아니, 대여섯 살 먹은 애도 안 하는 짓을 40이 다 돼가는 사람이 하는데 그럼 그게 안 이상해요? 이상할 게 뭐가 있는데? 길 가는 여자 가슴 주무른 것도 아니고 지 엄마 가슴 좀 주무른 게. 하기사, 지 마누라 뭐 만질 게 있었으면 지 엄마 가슴 찾았겠냐마는. 뭐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 순간 너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을 훑어보는 그 시선도 너무 싫었고요. 남편은 민망한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시어머니는 죽일 듯이 절 노려보는데 제 머리가 다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다 큰 성인인 아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엄마 가슴을 만지고 있기도 하나요?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편적이지 않은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신우가 저희 대화를 듣더니 두 사람을 거드는 거예요. 언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바 좀 하지 말아요. 저 두 사람 원래 그랬는데 몰랐어요? 부모 자식 간인데 뭐 어때요? 애기 때 다 만지고 엄마 젖 먹고 자랐는데. 아가씨,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거야 어릴 때잖아요. 지금은 엄연히 성인이 됐는데 원래 그래왔으니 괜찮다 이건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벌레 보듯 봐요? 가족이면 그래도 돼요? 아버님도 아가씨 가슴 막 만지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봐요. 이상하잖아요. 그 경우랑 이 경우가 다른 게 뭔데요? 제가 그렇게 따져 묻자 신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더는 이혼 문제를 미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릴 때까지 기다려봤자
결국 이렇게 못 볼 꼴만 보는 거였어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도 너도 정말 눈곱만큼도 이해가 안 돼. 여기까지 하자. 난 그 두 사람 이해 안 되는 사이에 끼어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더는 참지 못하고 그렇게 쏟아붓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모습이 눈앞에 잔상으로 남아 저를 괴롭혔죠.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시댁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화가 난 듯 보이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고 들어와서는 입던 옷을 갈아입다가 옷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죠.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집집마다 부모 자식 간에 애정 표현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엄마 가슴 좀 만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사람을 무슨 벌레 보듯 쳐다봐. 그렇게 떳떳한 일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겠네. 뭐? 이상한 일인지 아닌지 어디 동기들한테 물어보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제 말에 남편은 오기가 생겼는지 저를 노려보다가 그러든지 말든지라며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뭐 오기가 없답니까? 그래서 진짜 동기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부러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운을 띄웠죠. 아, 맞다. 승현 씨도 엄마 가슴 만지고 그래? 예? 팀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팀장님, 저 방금 너무 놀라서 소름 돋을 뻔했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희관 씨는 그게 보통 모자 간의 애정 표현이라던데.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금세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순간 남편을 바라보는 동기들의 표정이 무척 어색해졌어요. 그 후 회사에서는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때맞춰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말도 흘렸고요. 삽시간에 소문은 와전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죠. 은근슬쩍 제게 다가와 소문의 진위를 묻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더 얹은 말도 없어요. 그저 의문스럽게 몇 번 쓴웃음을 지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어이 날 이겨 먹어야겠어?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 키울 일이야? 그냥 좀 넘어가 주지. 내 자존심 이렇게까지 건드려야겠어? 그만해. 나도 지쳤어. 이혼하면 더는 너 자존심 건드릴 일도 없겠지. 너도 알잖아. 우리가 왜 그동안 평범한 부부처럼 살 수 없었는지. 그건 내가 노력하겠다고 했잖아.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니었어? 그 꼴을 보고도 내가 너를 믿으라고? 하, 지나가던 개를 믿지. 설사 네가 어렸을 때부터 친근감 있게 해오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고치겠다고 했었어야 해. 근데 오히려 날 이상하게 만든 건 너라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님과 한편이 돼서 날 몰아세우는데 노력? 대체 네가 한 노력이 뭔데? 난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이혼? 절대 못해. 지금 이혼하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야.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뭐, 어머님과 이상한 관계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당장 정정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라고. 내가 잘못된 소문을 흘린 것도 아닌데 뭘 정정해? 네가 어머님 가슴 만지고 산다. 이혼 고민 중이다. 내 입에서 나온 건 뭐 하나 정정할 게 없는 사실인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혼 못 해주겠으면 어쩔 수 없지. 소송할 거야. 너희 진짜? 저도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끌어 이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진작 해결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책하며 변호사 상담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로 시아버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님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보고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늘 메고 다니던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가져가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뭔가 싶어 두툼한 봉투를 열었다가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으로 총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버님, 너가 그동안 희간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았지. 희간이 그건 몸만 컸지. 정신머리는 어렸을 때랑 다르지 않아. 제 엄마가 그렇게 휘둘러 키워 그런지 다 큰 놈이 세상이 지 엄마 위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지. 2번 다시 기회 주지 말고 이참에 헤어져라. 헤어져서 더 좋은 사람 만나. 아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달라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가족 일 때문에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죄인처럼 그러고 살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그런 수모 당하면서 살지 마세요. 실은 나도 고민 중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될지. 왜 안 돼요? 아버님 하실 만큼 했어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요. 그때 아버님은 제게 쓴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 이제와 이혼하실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용기도 때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님께서 큰 용기를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난리가 났다는 동료의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회사 로비에 어머님께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윤혜주, 당장 나오라고 해. 야, 윤혜주! 아들 이혼당하고 평생을 죄인처럼 당해주던 남편한테 본인도 이혼당하게 됐으니 제정신이 아닐 만도 했어요. 저를 찾아와 저를 개망신 주려고 작심했겠지만 실상 망신당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저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 너 잘 왔다.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 소송을 해? 그리고 그 양반한테 헛소리 짓거린 것도 너지? 그러지 않고서야 쥐 죽은 듯 살던 그 양반이 대뜸 이혼하자고 할 리가 없지.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집안 풍비박산 만든 책임 어떻게 질 거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어머님께서 하세요? 제 인생을 어머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왜 어머님 집안을 책임져요? 당연하지. 이게 누구 탓인데. 이게 다 네 탓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 탓이냐고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품 안에서 내보내지 못해서 시작된 일 아니에요? 아버님 일도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니년이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 니년이요? 말 조심하세요. 지금 누구 보고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이 일의 원흉이라고요. 급기야 욕설까지 내뱉는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시작한 마당에 제가 어머님께 예의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따져 물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불쑥 나타나 그러는 겁니다. 적당히 못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우리 엄마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나서자 갑자기 주변에서 구경하던 회사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지능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라며 어머님 편 들면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고 좋게 봐줘야 마마보이로 끝날 일인데요. 헐, 대박. 우리 엄마래. 지금 이게 윤 팀장님이 잘못한 거라고? 엄마 쭈쭈 더 먹고 와야 할 사람이 회사에 다 나오네. 남편의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고 여기저기서 저러니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회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야말로 소문의 쐐기를 받고 완벽한 백기를 든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날 남편은 바로 연차와 병가를 연달아 쓰며 회사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문제로 이혼한다는 사실이 기정사실로 됐고 결국 사직서를 쓰더군요. 하지만 저의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 소문의 중심에는 저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굳이 그렇게까지 제 얼굴에 먹칠을 해가며 이혼했어야 하냐고 아쉬워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 기간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원치 않게도 회사에서 매일같이 전 남편을 만났어야 할 테고요. 제 얼굴에 먹칠 한번 시원하게 해준 덕분에 그 회사의 승리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후에 차장님께서 회식 자리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면 윤 팀장은 그 배짱 하나가 참 대단해. 남들은 섣불리 하기 힘든 일을 고민도 없이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일 처리도 시원시원하고 거침없지. 난 윤 팀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주변 동료들에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리된 지금 무성한 소문의 주인공에서 겨우 벗어난 상황이죠. 아버님께서도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연락을 하셨었어요. 게다가 뜻밖의 말도 들었죠. 희간 엄마가 울더라. 그냥 좀 살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께서요? 설마요. 나도 보면서도 꿈을 꾸나 했어.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지. 분명한 건 내가 희간 엄마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거다. 얼른 그냥 벗어나고만 싶었지. 잘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 위해서 흘린 눈물도 아니실 텐데요. 여러모로 고맙다, 혜주야. 짧은 인연이었다만 죽기 전에 가장 고마운 사람 하나 꼽으라면 네 생각이 날 것 같다.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지만 큰 용기를 내신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결혼 전 상대의 모든 치부를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의 이혼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사람 속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연애할 때는 그 모습을 다 숨기고 살다가 결혼 후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결혼이 끝이 아닌데 말이에요.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닌지라 앞으로 재혼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보다는 더 신중하려고 해요. 특히 엄마 가슴이나 주무르는 마마보이라면 억만금을 가진 재산가래도 마다해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